자, 오늘 주제를 보면은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 경제의 미래 전략. 아마 제목만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마 조금 명확하게 상상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안내문에 보면 제 강의 내용이 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제 나름대로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용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서 스타일하고 좀 많이 틀릴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것이 과연 경제학이냐라는 의문을 갖다 누가 좀 품으실 것 같아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을 영어로 하면 이코노믹스죠. 근데 이코노믹스를 갖다가 어원을 분석해 보면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가정관리입니다. 반면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세 재민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코노믹스라고 하면은 가정관리가 왜 되느냐? 지금 주류 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희소자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4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한 달 용돈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을 얼마를 산다거나 이런 데 배분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자원의 배분, 달리 말하면 최적 선택이 지금 현대 주류 경제학의 주된 분석 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해서 잘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역사를 보면은 지금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치 경제학이라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 폴리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워낙 저기 신고전파가 태동하기 이전의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여기서 폴리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라는 거에다가 이코노믹스를 합치면은 국가의 관리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고전학파의 때까지만 해도 그 학문의 주된 목적이 국부를 갖다가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 관심사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결합해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느냐. 그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경제학이 아시아로 전파될 때가 18세기였는데 그 당시 경제학이 폴리티컬 이코노미였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취지를 보니까 경세재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 옛날 오리지널 미닝인 정치 경제학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겠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옛날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경제 문제가 아닌 군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 경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하고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은 됐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는 가까이는 2016년이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본부장으로 부임하던 시절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원은 근데 그 훨씬 전으로 돌아갑니다. 잘 아시겠죠?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메르스. 세월호는 2014년이었고 메르스는 그 다음 2015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 경제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학술 컨퍼런스를 제가 총책임을 졌는데 그때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스피커들이 오지 않을까 봐 메르스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각에서 바라봤어요. 둘 다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의 눈이 없었고 현장과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의 연결이 끊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개조, 선박의 불법 개조를 갖다가 왜 일선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는지, 그 다음에 배가 전복이 됐을 때 해경들은 왜 그 현장에 있던 해경들은 초동 대처에 그리도 미숙했는지,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삼성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삼성병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차에 그 다음에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세돌, 알파고 간의 세 개의 대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뭡니까?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위 두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돈이 간다고 해서 혁신이 원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돈이 간들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2017년 제가 대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요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저 시간도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머리는 바쁘지만 몸은 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 중학교 때부터 취미가 있었어요. 프라모델 만들기. 그래,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부수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제가 지금 요 탱크, 이게 타이거 탱크라고 하는 건데, 나치 독일이 주력 전차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차만 150대고, 비행기만 해도 260대를 제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3년간 대사관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뭘 읽었냐면 전쟁사를 갖다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접한 게 뭐냐면 독일의 군사개혁이라는 그 사건을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차제에 독일의 군사개혁이 우리나라에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이 강의 내용입니다. 자, 목차는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서는 1807년하고 8년, 하여튼 19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프로이센의 독일 군사 개혁의 주된 내용이 뭐고, 왜 그걸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독일의 군사 개혁이 성공한 원인이 무엇인지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특히 우리 지금 2019년 한국 경제가 배울 상황이 뭔지를 갖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독일의 군사개혁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경제에 녹아들인다면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적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요. 저는 한국 경제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보여요. 양적 지표를 보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규모 세계 6위입니다. 물론 저기 옛날 지표이긴 하지만 크게 대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복잡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경제학 교수들이 아니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이거 좀 연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출 상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품 각자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고도의 생산 기술을 요구하는지 그걸 갖다가 지표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이 2014년 기준으로 4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등 더 올라가서 3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면에서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R&D는 GDP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자,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국가 신인도가 일본보다 나아요. 자, 그러면 반면에 지금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활력을 많이 잃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국 경제 한달을 갖다가 걱정하는 편입니다. 아마 저는 왜냐면 지금 더 이상 이제 제가 부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성장률이 말이죠. 금년에는 2% 중반대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2011년부터 경기 동향을 보면은 뚜렷한 경기 변동이 안 보여요. 제 기억에는 경기가 좀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만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꼭 주저앉고 또 올라가다 또 주저앉고 그래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2011년 이후 한국 경제의 경기 순환을 보면은 소순환이 많아요. 자잘한 순환이 그러니까 지속 탄력을 받아가지고 경기 상승 국면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내 꺾이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옛날 김진수 총재 계실 때 그분께서 비판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때가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경기가 상승 국면을 힘을 못 받고 가다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꺾였을 때예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총재로서도 그 당시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에러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한국 경제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 이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아직 아마 삼성이나 아마 현대 이런 데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 과시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거다라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하고 있는 정책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진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수혈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기업들이 지금 달랑 둘이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이 100, 200 이렇게 나와가지고 10년 전 대통령 경제사절하고 지금 대통령 경제사절단하고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역동성이 없다. 그 다음에 포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소득분배 같은 데서 보면 알 거예요. 소득분배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충분히 제공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용성 면에서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누구나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입에 달고 답니다. 예외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꼭지에 나온 거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국 경제가 왜 활력을 잊고 있나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방산비리, 법조비리, 인사비리, 교육비리 등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천화재 사건, 그 다음에 살충제 계란, 이거는 보면은 안전사고인데, 이거는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랜덤 액시던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성 사고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뭡니까? 여기저기 갑질로는 여러 번 있죠. 그 다음에 미투 운동까지.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의리 자아의식 확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참고 지내던 의리,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동안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삼반불 시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어떻게든 견뎌왔거든요.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하겠지.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또 어떻게 보면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 이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더 큰 문제를 갖다 예고하는 사전 징후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를 갖다가 더 첨가할게요. 제가 어디서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글을 읽다가 그분이 이 말을 갖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게 역경에서 나온 건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가 안전하며 멸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존을 지키고 혼란을 생각하면 다스림을 얻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안전할 때 위험을 잊지 않고 생존을 영위할 때 멸망을 잊지 않으며 세상이 잘 다스려져 질서가 있을 때 무질서의 혼란을 잊지 않는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첨가를 했냐면은 서로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비 오는 날을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저게 모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치 경제학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희소한 거는 생산 자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이나 자본이 희소한 게 아니라 그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잘 연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희소하다고 보는 게 고전학파의 시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뭐하고 관련되냐? 경제 체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도하고 관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습관이 동물이듯이 경제 체제나 사회 문화, 규범 이런 거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옛날 사례에서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독일의 군사개혁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걸 갖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지배 구조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에서 경제 문제하고 관련 없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옛날 2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군사에서 일어난 문제를 감히 끌어와 가지고 좀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군사개혁,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군사개혁의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 말 타고 있는 양반이 나폴레온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됐던 거는 독일 영토였던 그 당시 프로이센의 영토 내에 있던 두 지역, 예나하고 아우에르스테트.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그 두 지역에서 프랑스군하고 프로이센군이 맞붙었어요. 저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긁어왔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게 1806년 10월 14일.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예나하고 아에르스테트. 결과 압도적으로 프랑스군이 이겼어요. 자, 보면은 여기 벨리저런트라고 하는 게 저기 전쟁 당사자들. 프랑스는 6만 7천. 그런데 프로시아하고 색소니 연합군은 12만 명. 근데 결과 사상자를 보면은 프랑스군은 6,830명,
근데 저기 프로이센하고 색소니 연합군은 38,000명. 압도적으로 졌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 결과가 뭐냐면 틸디트 조약을 맺어요. 1807년에.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프로이센이 갖고 있던 영토의 반을 갖다가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동맹군의 말하자면 대륙 봉쇄에 참여하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프로이센 국왕은 여기서 프로이센하고 프러시아하고 같아요. 프로이센은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이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프러시아라고 해요. 그 어원이 어디냐면 설왕설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가까운 땅이란 뜻도 있다 뭐 그러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원이 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뭘 했는지. 그러니까 1806년 12월 비렐름 3세, 그 당시 국왕이었죠. 대대적인 군사계획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할 기구인 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패전의 원인을 규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1년의 개혁 조치를 진행하는데 기본 방향 두 가지입니다. 분권형 지휘체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분권형 지휘체계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장교단 양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갖다 왜 그러면은 권한의 하부임하고 능력 있는 장교단 양성을 갖다가 골자로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갖다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프로이센군은 전투 방식이 틀렸어요. 첫 번째, 프로이센군은 이렇게 했습니다. 횡대전술. 이렇게 보면은 지금 24열 35. 이게 횡대전술인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 소총이 머스킷총이에요. 말하자면 부싯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은 화약을 쳐가지고 총이 나가게 하는 방식인데 그 당시 총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연사가 안 되다 보니까 12단계를 거쳐야 돼요. 총을 한 번 발사를 하려면 호주머니에서 화약하고 총알주머니 꺼내가지고 물어뜯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총구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꽂을 대로 쑤셔놓고 그 다음에 세우고 하는 게 12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달된 군인들도 1분에 2발 쏘는 게 고작입니다. 두 번째, 강선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소총들은 안에다 강선이 있잖아요. 관통력이 있는데 저 당시 총은 강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통력이 약하고 방향이 똑바로 안 나가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횡렬로 해가지고 화망을 갖다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개발을 했냐면은 프레데릭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년 전에 7일 전쟁에서 했던 독일에서 지금 히틀러조차도 죽기 전에 그 사람 보면서 죽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레데릭 대왕이 완성한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화력의 집중. 근데 반면에 프랑스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한 나폴레온 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몇십 년 전에 기베리라고 하는 프랑스 장군이 개발한 건데 이 전략은 뭐냐면은 앞에 보면은 산병중대라고 해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척후병들이에요. 말하자면 피로시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정찰 역할도 하고 적 기병대에 대한 정보도 따오고 그 적을 전선을 갖다 약간 흔들어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규모 부대고 두 번째 있는 적탄병이 수류탄을 들고 다니는 아주 최고 건장한 정예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요 부대하고 횡렬 부대하고 종렬로 되어 있는 부대가 지금 섞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적이 기병이 쳐들어올 때는 가운데 있는 중대, 이렇게 횡렬로 있는 데가 막아내고 적이 뚫린다 싶으면은 옆에 종대로 있던 애들이 가서 쳐들어갑니다. 그거 뭐냐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전략이죠. 근데 제가 뭐 군사 전략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본 목적은 아닌데 지금 보면은 프랑스 군하고 독일군의 차이가 뭐냐면은 독일군은 횡대를 갖다가 위주로 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오와 열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걸 굉장히 경직적으로 강조했어요. 근데 이 당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대포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계할제에서 그냥 돌격 앞으로 했다가 죽기 딱 십상이에요. 근데 독일군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프랑스군, 특히 나폴레옹은 속도전을 갖다가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자의식이 강한 프랑스 병사들이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뭘 주로 했냐면 필요시에는 흩어져가지고 각계 전투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숨어도 좋다. 요즘 우리 군사에서 보면 저기 은닉하고 소산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은닉과 소산을 하다 보면은 사령관이 저 말초신경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군들은 이걸 적극하다 보니까 병력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월등하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걸 보고 우리가 저걸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상황 전개에 대한, 여기서 상황 전개란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전쟁터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없죠. 이거는 예측 불가능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그래서 권한을 갖다가 현장에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분권형 지휘체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그 당시 아까 군개혁위원회에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당시 독일군은 장교가 되려면 무조건 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60이 가까운 위관 장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뛰겠어요? 뛰지도 못하고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능한 장교 퇴출. 말하자면 무능하다. 이 단어는 좀 쓰기 싫은데 이제 말하자면 시대에 안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교들을 갖다가 이제 좀 은퇴시키고 새로운 기술과 이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장교단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골자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는데 첫 번째, 병역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교는 귀족이, 그 다음에 사병들은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분권형 지휘 체계를 하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부하 직원들을 갖다 인간 대접한다는 겁니다. 분권형의 가장 기본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사람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퇴영금지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개병제를 도입해요. 자, 이제 프로이센 국민이라면은 평민이든 양반이든 전부 군대를 가야 된다. 라고 천명을 해요. 그 다음에 장교 선발. 능력 있는 장교 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과주의를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 승진이나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주의로. 그 다음에 평민도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관학교를 설립해요. 근데 사관학교는 다른 데서도 세워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인들은 싸우는 전쟁 기계가 아니다라는 의식에서 출발해서 문사철을 가르칩니다. 인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제 대학 자격을 주는 거예요. 독일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임무형 전설, 독일어로 아우스트락타티인데 이게 골자고, 그 다음에 참모제도. 독일은 총사령관이 힘이 센 게 아니라요, 참모 총장이 힘이 셉니다. 왜? 대규모 전략을 갖다가 해가지고 큰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분권형 전술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는 참모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이걸 하기 전만 해도 군사 훈련의 주는 뭐냐면은 제식 훈련이에요. 오와 열을 맞추라. 근데 그것을 갖다 줄이고 뭘 하냐면 모의 전투. 이게 독일이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모의 전투. 그러니까 평소에 저기 말하자면 대대 전투, 중대 전투, 사단 전투를 갖다 하면서 모의 연습을 갖다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뭐라고 그럴까?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갖다가 평소에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죠. 그 다음에 군 편제도 그전에는 사단보다 좀 큰 군단 단위로 돼 있는 걸 갖다 사단 위주로 군 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위 부대를 갖다 좀 줄인 거죠. 자, 이게 핵심인데 성과가 뭐냐? 자, 1806년에 저기 나폴레옹한테 크게 혼이 나고 나서 1807년부터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가지고 그 청사진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덴마크하고 전쟁에서 이겼고요.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871년 통일을 완수합니다. 자, 북권형 지휘체계. 지금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거 아실 거예요. 독일군 하면은 전격전이라고, 블리츠크리그. 이걸 아실 텐데, 이 모태가 분권형 전술이에요. 속도전을 갖다가 말하자면 분권형에다가 속도전을 갖다가 합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경이적인 초반 승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전투라고 하는 미군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독일군이 당나라 군대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전투력 하나는 일당백이었습니다. 근데 왜 졌느냐? 쪽수가 너무 딸려가지고. 예를 들면 동부전선에서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독일이 사상자가 450만 명, 소련은 630만 명이에요. 지금 인류가 겪은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 저기 2차 대전 당시 동부전선, 독일하고 소련이 치른 전쟁입니다. 가장 치열했고 가장 비참했어요.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참한 전쟁을 갖다 숫자로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저기 주저스럽긴 한데 비율을 한번 보세요. 450만 대 630만 명. 근데 이 중에 450만 명 중에 상당수는 전쟁 후반에 다 죽어요. 왜냐? 전투력에서 압도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많은 사상자가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전력이 있을 때는 1.4대 1이 아니라 뭐 심하면 10대 1 이런 경이적인 성과를 얻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미국 애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카피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1982년에 야전교범, 미 육군 야전교범의 이 임무형 전술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요. 걔네들 말로는 managerial approach라고 해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게 언제냐? 1991년 걸프워, 데저트 스톰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비록 이때 한번 시도를 했지만은 미국은 임무형 전술을 갖다가 착근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기네들도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했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성공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일본이 실패한 거하고 저기 미국이 실패한 거하고 원인이 틀려요. 일본이 실패한 거는 관료주의 때문에 실패했어요. 미국은 아쉬울 게 없어가지고. 미국의 저기 군사 전술을 보면요. 물량 공세입니다. 옛날 그 6.25 때 중공군은 인해 전술이었자면 미군은 공군을 갖다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아예 화망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압도적인 전략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길을 꺾는 전략으로 하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누굽니까? 독일하고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방팔방의 적이에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은 어떻습니까? 동쪽에는 러시아 있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서쪽에는 프랑스, 북쪽에는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잘 결합해가지고 전투력을 높이는 게 중요했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미국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밑으로는 중국한테 지금 추격당하고 있고 위로는 지금 뭡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면에서 보면 샌드위치고 군사 지정학적으로 보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성공 요인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군사학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영학입니다. 자, 독일의 군사개혁 핵심은 분권형 지배구조입니다. Decentralized Governance. 이거는 하위 조직에게 어느 정도 행동의 자주성을 부여함으로써 목적이 이겁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적응성, adaptability, 그리고 flexibility를 갖다 높이는 한편 incentivization,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투력을 높이는 게 그 골자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적응성, 유연성,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게 이 세 단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권형 지배구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나라가 독일식 군사개혁을 갖다가 수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착근을 못 시켰어요. 왜?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아래 직원한테 자주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주면은 이거 자유방임이 되면 뭐가 됩니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얼라이먼트가 필요한데 독일의 군사개혁이 성공했던 건 뭐냐면은 제도 설계를 잘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균형을 잡아놨어요. 잘 잡아놨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시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보면은 이런 얼라이먼트나 아니면 오토노미 같은 데서 편중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자주성 부여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명령이 단순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다 할 때 뭘 달성해야 돼? 목표를 딱 지정해줘요. What to achieve. 그 다음에 왜? 내가 왜 저걸 원하는지 그거 설명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만 달랑 얘기해주고 뭘 얘기를 안 하냐면 어떻게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How to achieve는 밑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직진하든지 돌아서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기어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1시간 내야 할지 2시간 할지 물론 타임 리밋은 주겠죠. 자, 이 말을 예로 듭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이즐러라고 1940, 그렇죠. 처음에 개전 당시 프랑스 침공할 때 그 참모총장 그 다음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이 역할은 뭐였냐면은 판저 그룹의 클라이스트라고 별 5 장군이 있어요. 그 밑에 말하자면 수속 참모예요. 근데 별 4이에요. 사성장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제군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기서 디비전은 4단입니다. 독일 국경을 건너서, 여기서 말하면 독일 국경은 아르덴누숲이에요. 아르덴누숲을 건너서 벨기에 국경을 건넌 다음에 거기서 보면 장벽이 뭐 있었냐면 뮤즈강이 있었어요. 뮤즈강을 건너가지고 가라. 딱 단순해요. 뭐 하라는 거, 뮤즈강 건너라는 거야, 뮤즈강. 근데 뭐라고 했어요? I don't care how you do it. That's completely up to you. 네 알아서 해요. 자, 이게 이 사람 말이 독일의 군사개혁 요체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사성 장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리망상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세분화 되겠죠. 근데 여기가 그 철학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니셔티브를 강조해요.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즉 규제 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공무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같은 철학이에요. 적정 행동 의무와 전투 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하급자의 주도적 행동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느라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때는 외려 벌받아요. 나는 상관이 아무런 명령을 안 하다 보니까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혼나요. 반대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화했거나 상급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벌을 안 줘요. 심지어 상관은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잘 하면은 어이구 잘 있어하고 방면해줘요. 말하자면은 청문회 있죠. 소규모 청문회를 갖다 여러 번 개최를 해요. 왜냐면 결과 안 좋았을 때는 저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독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일 그 위에 고위 장군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하여금 너는 인격체야. 네가 리더야. 이건 네가 책임지는 거다. 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나폴레온의 후예였던 프랑스군이 하는 정반대였습니다. 뮤즈강을 건너서요. 아르덴느 숲을 통해 갑자기 대규모 독일 기갑 부대가 숲을 뚫고 나와가지고 건너가지고 이제 저기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프랑스군 그 장교가 자기 군단장한테 아니 사단장한테 저 다리를 폭파시켜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해요.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프랑스군의 직무 권한 규정에 따르면 그거는 군단장한테 있었어요. 근데 군단장이 지금 사방팔방이 뚫리다 보니까 그리고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통신망이 다 끊어졌어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주저주저하다 결국 독일군은 안전하게 뮤즈강을 갔다가 편안하게 건너버렸단 말이에요. 나폴레옹 후예가 정반대로 했어요. 그만큼 전쟁터에서 특히 상황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독일군이 진격 속도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독일군이 막 지나가는데 프랑스군이 그 마을 입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참가하러 독려하고 있어서 겹쳐버려요. 전쟁 속도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 또 뭐냐? 아까 말했다면은 저기 상벌 제도를 가지고 저기 주도성을 갖다 강조했다면은 그 다음에 정신교육하고 실전 모의 훈련을 강화합니다. 말단 지휘자조차도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너는 리더다. 자꾸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하죠. 그리고 대우를 해줘. 태용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 훈련을 하면서 평소에 리더로서의 저기 자주적 능력을 갖다 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킵니다. 통일성 유지 어떻게 했느냐? 룰 베이스 얼라이먼트를 했는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공동의 사고 체계를 갖도록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은 아주 재밌어요. 제가 중대장이면은 연대 전술까지 공부를 합니다. 대대 전술뿐만 아니라 연대 전술까지 배워요. 그래야지 위에서 제시면 우리 상관은 원하는 바가 뭐냐? 의도가 뭐냐를 갖다 캐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죠? 이게 독일이 아주 깐깐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에 단절이 있지 않도록 간단하게 명령을 내리는데 윗사람의 머릿속을 갖다가 구경을 못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까 봐. 두 번째, 상급자와 하급자가 소통 강화와 경험의 공유. 예를 들면은 이 경험의 공유 면에서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초임 장교 있죠. 파풀 하나. 그 사람들은 사병 생활을 갖다 의무화시켜요. 사병들 생활을 해야지 사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 올라가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은 자기가 대대장 있을 때 중대장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아래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상위 전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권한을 밑에 내리고 위임받은 권한을 갖다가 겁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이게 독일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비결입니다. 제도화. 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요.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 저기 독일군이 대패했죠. 그럼 보통 뭐합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뭡니까? 야단치죠. 이놈의 자식. 가서 손 들고, 그래서 예산 깎고 막 혼을 내줘야 될 텐데, 자, 이 왕은 뭐 했냐면은, 군개혁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다가 직소위원회를 두고, 우리로 말하면 신문거예요. 모든 군인들은 그 양대 전투에서 겪었던 일을 갖다 소상하게 건의해라. 그래가지고 그 모은 내용이 606권인데 각 권이 700페이지.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봤죠. 그 대책을 처음에 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군 2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권한 내려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권한 내려 규정 바꿔가지고 내리기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속 조치가 보완 조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은근슬쩍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당시 독일한테는 다행이었는지 모르지만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국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샤론 오스트 초대 참모총장, 그 밑에 저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전쟁에 관하여라는 책은 군인이라면 한국 군인들도 저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네이세나우, 발음하기 좀 더러운데 저 사람도 나중에 했고 제일 중요한 사람 여기 몰트케가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엘더 몰트케가 있고 그 밑에 사촌 조카가 있어요. 그 사람은 1차 대전 때 참모총장이었던 몰트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거 있죠? 똑개멍게 이거. 똑개멍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30년간 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군 개혁을 갖다 완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이 사람이 기간을 보세요. 1871년에 통일했죠. 그리고 전쟁 이 사람이 아까 50 몇 년에 덴마크 전쟁했어요. 이 3대 전투를 이 사람이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시렁 소리가 많았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군대에서 상명하복이지 무슨 저기 자주성이냐. 그러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직소리 못하고 이걸 고스란히 이어받은 히틀러가 불장난을 친 거죠. 자, 그래서 동기부여를 인프라 구축. 요약하면 이겁니다. 장기화 선발을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사람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사병들한테는 인간 대접하기 위해서 태형 금지시켜요. 그 다음에 장교들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전투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대학의 교과 과정을 대폭 수용한 사관학교를 세계 최초로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상벌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자, 이게 지금 독일의 군사개혁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잠시 기호를 바꿔가지고 한국 경제를 갖다가 제가 이것을 보면은 제가 왜 경제학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제가 만들 때 주로 사회학하고 문화심리학, 조직심리학 이런 쪽 문헌을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정치경제학. 주류경제학은 이거 연구 안 해요. 주류경제학은 그러니까 자본을 집어넣고 노동을 집어넣으면 프로덕션 펑션에서 집어넣어주면은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펑션 F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그걸 심각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학하고 정치경제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문헌을 갖다가 한 1년 넘게 섭렵을 한 다음에 제 나름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는 위계졌습니다. 하이어르키. 두 번째는 큰 줄기에는 집단주의. 크게 저는 두 개로 분류했어요. 근데 집단주의는 첫 번째 영공소열. 여기서 영공소열을 왜 영공소열을 어떻게 보면 하이어르키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왜 집단주의에다 넣냐면은 조직에 몸을 담은 순간부터 메타기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큼 그 조직에서 봉직을 했느냐. 그러니까 집단주의에 관련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체 행사. 이게 뭐냐면은 저녁 회식하고 야유회. 이게 왜냐면은 위계질서 이거 권위주의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면. 권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근엄한 사장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자. 이게 말하자면 조직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우리가 경제개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궁합이 잘 맞았어요. 세 번째, 연구문화,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제도가 보면 말이죠. 사실 권위주의하고 집단주의가 나오게 된 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람 간의 신뢰가 낮은 나라예요. 그 말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만한가라고 설문조사하면요. 우리나라는 26.5%만 대체로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선진국은 50% 넘는 나라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 자기 가족밖에 못해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난 것도 남을 못 믿다 보니까 가족끼리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문화가 왜 이 당시에는 기여를 했냐면은 가족끼리만 한다면 인간의 접촉 범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반경을 넓힌다는 거죠. 지연을 통하든 학연을 통하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급행료를 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니는 어떤 삼성물산 직원이 정부의 어떤 인허가를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동문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은 좀 빨리 결정해 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신뢰 반경을 넓히다 보니까 인터랙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준 거라 이거죠. 신뢰 반경을 넓히고. 그래서 이 당시 보면은 위계 질서는 빠른 의사결정.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업 총수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하고 단체 행사, 일사불란.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 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나보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말이지, 술도 따라주고, 고마웠어. 인간 체취를 풍기니까 우리 사장도 사람이네. 이러면서 하면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연구문화. 신뢰 반경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경험이 없은 시장경제 경험이 일천한 초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를 그나마 운영할 수 있었느냐. 연구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족한 신뢰, 사람 간의 부족한 신뢰를 갖다 메워주는 순기능을 한 겁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그 결과 한강의 기적. 자,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이 지배구조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계 질서는 권한이 불균등 배분, 부패 친화적이에요. 두 번째, 영공서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능력도 없는데 위에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세요? 열혈사지 안 보셨나? 혹시 안 보신 분을 갖다 생각해서 맨 좌측 상단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담시라고 하는 부패 도시에 그러니까 고담을 갖다가 패러디한 건데 구담시에 있는 부패 검찰 부장검사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그 아래에 있는 여성분은 구담시 시장.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경찰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가들이 다 모여있죠. 그 다음에 이게 열혈사제에서 구담 카르텔이라고 해요. 저 왜 이걸 했냐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형 비리는 신뢰가 많아요. 근데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감히 제가 그분들이 사진을 갖다 올려놓는 게 시기상정부 같아가지고 세태를 반영한 영화로 대체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아직 재판을 안 받았으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보호받을.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비즈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제가 조합을 한 거예요. 자, 공무원들의 밑에 있는 공무원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자. 상관 지시를 갖다 녹음해 두자. 이게 말하자면 비망록아니에요. 그 옆에 그건 뭐예요? 상관이 잘못되면은 밑에 있는 놈 책임 전가하는데 아이디어는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상관한테 가고 있어요. 이거 과장된 면도 있지만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갖다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좌측에 있는 여성분한테 미안하지만은 제가 만화를 못 그리는 바람에 이렇게 했어요. 자, 교수 갑질도 나오고 프랜차이즈 갑질도 나오고 그 저기 이군 사령관인가? 이군 사령관 그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인재성 안전사고. 세월호, 그 다음에 그 이게 아마 인천 그 무슨 낚싯배 전복사고, 이게 제천화재 사고, 이거 메르스, 그 다음에 이대 목동 유아 사망사고, 이거는 중증외상센터. 그 다음에 이 밑에 뭡니까? 살충제 사건, 아니 이게 지금 뭐죠? 가습기. 그 다음에 살충제 계란. 그 다음에 이거 상도동 그 건물 무너진 거.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편 역대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노래 불렀는데 한마디로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전부 다 답답함을 토로해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마지막 입시지옥이고 학사비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제가 축약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면 각각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들이냐.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은 지진이 나기 전에 유황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지진 사전 징후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로 해석을 했어요. 자, 아까 먼저 말한 거 얘기할게요. 잠깐만. 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국도 좀 더 지배구조를 갖다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가지로 많이 했죠. 경쟁 촉진을 하고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 자, 첫 번째, 연공 서열을 갖다가 좀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갖다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위계 질서에서는 자, 가족 경영, 권위주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투명성 규제를 해야 되겠다. 자, 이게 보면은 기업 지배 구조에서 여러 가지 사회 이사 제도를 둔다거나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아시겠지만은 김영란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제 재산 다 공개해야 돼요. 1,000원 단위로. 이런 규제가 어떤 부작용? 의도는 좋았는데 조합이 안 맞다 보니까 연고의 출세 도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거냐? 이거 저기 연구 문헌 많아요. 출세 도구화 됐다는 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가 그린 건데요.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회는 나선 사회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비스듬하게 된 그 여러 나선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또아리 치면서 놓여져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그 나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 있어. 두 번째 특징은 그 중간에 뭐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연줄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진 사다리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려면 연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그분이 진단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는 이겁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합치면 뭐가 생기냐면은 권력형 비리. 위는 권력형 비리를 하고 아래는 복지부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갈까요? 제가 아까 규제 완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는 대통령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공무원들은 규제가 꼭 필요해요. 규정이 필요하다고요.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규정 없애라고 그래도 안 없어요. 왜? 자기가 궁할 때 요긴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규제가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인재성 사고. 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개 돼지인 모양이네. 그냥 대충 일이나 하자.
그게 나온 게 정시질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자꾸 나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사.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자본주의,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면서 인류학자인 사람이, 쓴 책에 이 얘기가 나요. 자본주의에 3대 허구 상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노동을 갖다가 시장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는 게 여러분들이 정신까지 파는 건 아니에요. 9 to 5만 여러분들이 노동 서비스를 상품화해가지고 기업에다 파는 거예요. 대신 월급을 받고 퇴근하면은 온전히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허구 상품이라는 건데 이게 단체 야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식하고 단체 행사 야외한다고 주말에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부하들은 하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내 부속물이구나. 그게 갑질의 본질이라고 봐요. 공가사 특히 사회학자들이 뭘 강조하냐면요.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받아요.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낮에는 직장인이고 퇴근하면은 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를 만나면은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친구 관계 되고 그러면 각각에 맞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갖다가 그 영역별로 구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이 갑질 있죠 이거 갑질하고 미투는 이걸 갖다 구분 못하는 혼란 상태에서 아노미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가장 큰 당초에는 이 권위주의 경영을 갖다 인간미를 갖다 집어넣어 주려고 한 정치예요. 이거 논문이 있어요. 이게 한국의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였다. 근데 그 부작용이 저는 이거라. 물론 갑질 미투가 전부 다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은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했는데 결과는 권력형 비리하고 복지부동. 그 다음에 과열 경쟁, 특히 입시,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입시 경쟁은 군비 경쟁이다. 왜? 친구가 100만 원짜리 가야 하면 나도 100만 원짜리 해야 하고, 친구가 코디를 구하면 나도 코디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옆에 눈치를 보면서 이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한다. 그게 군비 경쟁하고 다르지 않느냐?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 지옥의 근원은 뭐냐면요. 대학의 서열하고. 근데 서열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쟁이니까. 서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경쟁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연줄 문화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연줄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출세의 초대장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규제 완화가 왜 부진하나? 복지부동 하려다 보면 규정이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왜 관행, 불평등 권력 배분, 연줄 문화는 그대로 둔 채 외형제 규제로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촉진을 추진한 탓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투명성은 아주 더 형편없어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순위가 잠깐만요. 제 메모에 왔는데 180개 중에 40 몇 등인가 그렇고요. 규제 완화, 규제 과다 수준은 180개 중에서 140등이에요. 이렇게 노력을 했건만.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구하는데 옛날에는 정성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순위가 40 몇 등 하다가 갑자기 규정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냐고 했더니 갑자기 등수가 1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오스트롬 교수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법상의 규정하고, 그러니까 rule in law하고 rule in use. 그러니까 관행과 실제가 차이가 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규정으로 많이 개선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아직 관행으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자, 권력의 불평등 배분과 권한 연줄 문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성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경쟁은 세졌어요. 저도 지금 요즘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애들 눈이 초롱초롱한데 어떤 때는 좀 심할 때도 있어요. 실력 경쟁 대신에 이게 뭡니까? 상대평가는 뭡니까? 순위 경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리 경쟁. 직장에서는 자리 경쟁,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순위 경쟁. 경쟁이 변질되죠.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냅니다. 실력 경쟁은 좋은 결과를 나오지만은 자리 경쟁이나 순위 경쟁은 부도덕한 행위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대신에 윗사람은 승진을 약속을 해요. 연줄끼리. 위계상학한 결탁, 연줄이 도구가 됩니다. 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기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무원들한테. 2015년에 물어봤더니 반수 정도가 승진해서 학연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연줄이 영향을 미친다. 비율이 좀 높죠? 이거는 확실한 증거는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 사후적으로 합리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 어렵죠. 이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입시지역 비례견제 장치 미작. 자, 권력이 배분이 아주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가 거기다가 또 연줄이 또 승진 도구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못하죠. 자, 투명성 강화, 감시 강화를 했는데 책임은 옛날 그대로예요. 쥐꼬리만한 책임은 그대로인데 보고서 쓰라는 것도 많고 지켜야 될 룰은 자꾸 늘어나요. 특히 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뭡니까? 규정이 목숨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비망록 쓰고. 그래서 이 양반 아세요? 이분 이현재 전 부총리 이 말씀하셨어요. 18년 작년 말에 책임을 너무 강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 사회가 된다. 복지부동입니다. 이거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규제 완화를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규제 완화는 지지부진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나오고 또 했어요. 규제 완화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걸 안 고친 상태에서 대통령이 손톱 같이 그 다음에 풀어라 답답하다 그냥 호통치고 다 소용없어요. 자, 반면에 독일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독일은 즉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아마 규정만 바꿔놨을 거예요. 야정규범만 바꿔놓고 오케이 잘들 해봐. 난 너네들만 믿을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은 자 인식부터 바뀌어요. 권한의 하부임이라는 거는 밑에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주적인 인격체로 본다. 일단 시각에서 그러니까 생각에서 대변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개돼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은 그거는 물 건너간다 이거죠. 사병들한테는 퇴영금지를 시켰고 장교단은 입문 소양교육, 리더로서 품격을 갖춰라. 그 다음에 주도적 권한을 독려합니다. 자,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면 뭡니까? 결과가 잘못될까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했죠? 결과와 따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갖다 열심히 들어요. 가급적이면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상을 주고 외려 명령을 갖다 다른 대로 했다가 아무 결과도 없으면 그 벌을 줘요. 이게 상벌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식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실사구시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주도성과 통일성을 조화로 둬 경험과 인식을 공유. 예를 들어서 차상의 부대 전술을 숙지하게 한다거나 초급 장교의 인간전 사병체 의무만. 지금 독일 사람들 보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어요. 독일인답다. 물샐 틈 없어요. 그냥 규정에만 반영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안 될까봐 얼기설기 촘촘히 다 깔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법만 바꾼 게 아니라 관행까지 바꾼 거예요.
그럼 한국 경제가. 자, 그러면은 한국 경제하고 그 당시 독일하고 상황이 뭐가 다르냐. 저 공통점이 이거라 봅니다. 현장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현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사고나 권력형 비리가 나왔다는 거하고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하려면 필요하다. 첫 번째, 경쟁과 투명성은 말이죠. 이거는 꼭 필요한 특성이에요. 경쟁은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경쟁은. 왜?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하려면은 경쟁이 있어야 돼요. 왜? 자리마다 예를 들어서 빛 좋은 것도 있고 성과가 조명을 덜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한이 많고 그런 자리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경쟁을 폐지했죠. 자, 이쪽은 진골만 이 자리를 갈 수 있어. 신라 시대 같아요. 이거는 육특품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능력을 갖다가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살리면서도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인정하려면은 경쟁이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살려면은 경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투명성은 왜 필요하냐? 자,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죠. 말하자면은 위임자하고 수임자 간에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수임자가 위임자의 바라는 방향대로 본인 대립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하려면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도 뭐죠? 주주하고 경영진 간에 본인 대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도 투명성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나 투명성이 소기의 성과를 가지려면은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식 지배구조는 엄격한 위계질서,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고, 그 다음에 연줄이 출세의 도구가 됐고, 경쟁은 실력 대신 실력 경쟁이 안 되고 수리 자리 경쟁으로 변질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여기서 약간 경제학 이론을 좀 소개를 할게요. 경쟁 촉진의 이론적 근거가 뭡니까? 미시 경제학의 제일 마지막에 일반 균형론 마지막에 제일 후생 정리 나오죠? 완전 경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자, 에로 두브르 모형에서는 뭘 가져갑니까? 완전 경쟁 균형을 가정을 해요. 여기서 PAD라고 하는 건 에로 두브르에서 구현되는 가격은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선택이 돼야 되냐면은 한계 비용이 가장 작은 프로젝트가 선택이 돼. 그게 경쟁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상품의 가격이 가장 작은 한계 비용이 작은 프로젝트가 선택이 돼서 그것이 둘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 MC라고 하는 거는 기회비용이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제일 작은 놈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회비용하고 가격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왜 에로 두브르 모형에서 파레토 최적이 나오느냐? 자본주의 경제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부패가 작용하는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N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가 부패 뇌물을 먹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도 아니고 적당히 높아요. 그리고 뇌물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뇌물을 제공한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 간에 이 공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MC 민이 선택이 안 되나 세 번째 놈이 선택이 돼요. 경쟁을 시켰지만은.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비록 가격이 MC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기업 비용보다 높아요. 그래서 파레토 비율이다. 그 다음에 복지부동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일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N개의 프로젝트 중에 대체로 한개 비용이 낮은 프로젝트들은 규정에 안 맞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구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다 보니 근데 복지부동 공무원은 이거 규정에서 이거는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집에 가세요.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루틴하게 옛날 해오던 대로 하는 프로젝트만 선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P 레드 테이프는 MC 민보다 높다 이거예요. 이래저래 파레토 옵티말은 물 건너간 거다 이거죠.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집어넣어 봤어요. 좀 주저했죠. 왜냐 일반인도 계시는데. 자, 두 번째. 그동안 추진되어 각종 투명성 규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지금 52시간 근무도 규제예요. 취지는 좋은 거지만 김영란법도 규제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5만 원 이상 부주금 내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입찰을 했을 때는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갖다가 규율하는 규제들이 많다 이게. 취지들은 좋은데 관행이 안 받쳐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패하지 말라고 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도 했고 그 다음에 김영란법도 했는데 권력형 비리는 여전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밑에서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지를 못해요. 이번에도 그 뭡니까?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옷 흔들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평적 견제, 수직적 견제. 말하자면 책임성과 정당성이 없는 식으로 지금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있음에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권력 하층부는 이제 하도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 몰라. 나만 그냥 저기 60세까지 잘 그냥 버티겠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규제 취지가 뭔지 압니까? 책임성, 말하자면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legitimacy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외양만 하다 보니까 이 소개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자, 4차 산업혁명은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개발되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융복합하고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죠. 주류 경제학은 배분에 신경을 쓰는데, 진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거는 연결이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기업가는 뭡니까? 어떻게 자본하고 노동을 갖다 잘 결합을 해가지고, 팔릴 만한 부가가치를 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기업가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희소한 거지, 생산 요소가 희소한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더합니다. 근데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제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주류경제학자예요. 주류경제학으로 박사 땄고. 예? 그런데도 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류경제학은 마치 경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자, 자동차는 부품이 몇만 개가 들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그거 몰라도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페달 밟으면 쓰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엑셀레이터를 하면 차가 나가고 핸들을 꺾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깜빡이 켜면 켜지고. 복잡해도 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1은 2가 컴플렉키트. 아주 안에 구성물은 복잡한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1+1은 2가 되는 특성을 가진 게 컴플렉키트니스예요. 근데 컴플렉시티는 달라요. 1+1은 0이 될지 100이 될지 몰라요. 자, 연계와 융합을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시대에는 제일 드러나는 게 뭐냐면 컴플렉시티입니다. 근데 컴플렉시티는 예측하기가 곤란해요. 말하자면은 그 케인즈 아저씨가 얘기했다는 fundamental uncertainty,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독일이 강조했던 유연성, 적응성, 그죠? 이게 필요해요. 현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전 뭐냐면은 지금 그 마이클 포터 경영학과 교수는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것보다 어댑티브 어드밴티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닌가 봐 하면 빨리 궤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요즘 기업은 저게 제일 필요합니다. 기술 표준화가 안 된 상황에서 가다가 자기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표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조직,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빨리 자기 권한을 행사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직소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독일군을 맞이했던 프랑스 사단장처럼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버스는 떠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경영학에서 자꾸 얘기 나오죠. 자, 곧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뭡니까? 권력형 비리 근인으로 작용하면서 투명사회 조성에도 걸림돌이다. 자, 권한이 편중이 신용된다면 그 자체로 권력형 비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위직으로 하여금 연줄에 덜 의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저게 열혈사자에서 보면은 전반부까지 이 사람들이 지 멋대로 비리를 막 저질러요. 왜 그랬을까요? 복지부동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형사, 그다음 밑에 검사, 형사들. 부담 경찰서의 복지부동 경찰들하고 부담시에 그냥 복지부동 검사.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척결됐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요. 견제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감방 가잖아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말이죠. 제가 저기 지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많이 강조한 사항인데 흔히도 이럽니다. 루틴한 업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 반복 업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 하는 일이 반복 업무인 거는 맞다. 근데 단순하지는 않다. 왜?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반복되고 단순해 보여도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민원인들 사정은 다 각기 다른 거 아니냐. 그 각각 작은 그 차이에 여러분들이 내 일처럼 말이 신경을 쓰려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일이 단순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그 지역본부 직원들한테 인파워먼트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갖다 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폴레온이 이런 인파워먼트를 잘하고 그래서 나폴레온 전쟁에서 초기에 엄청난 성과를 얻었잖아요. 근데 독일이 60년 지나가지고 왜 독일한테 졌냐? 너무 나폴레온한테 의존했어요. 개인 역량. 자, 보세요. 열혈사제도 보면은 누구한테 의존했어요? 김남일 씨가 분한 김해일 신부한테 의존했죠. 이거는 완벽한 해결책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그 당시에 그 김해일 신부가 없었으면은 해결이 안 됐겠죠. 제가 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누가 상관이 오더라도 이렇게 인파워먼트하는 상관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파워먼트가 되면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업무가. 그러면 복지부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규제를 풀라고 해도 자기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다 줄여버려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지역본부에 있을 때 기업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은행의 저기 대출 심사하는 은행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인하가 이쪽에 복지부동을 제일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똑같아요. 자기들도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손가락질 할까요? 우리는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의 하부위임은 관습하고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권한을 하부위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홉스테드 문화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한 거고 한국 사회는 권력거리가 길다. 말하자면 권력 배분이 불평등한 사회고 그 다음에 권력 배분을 용이하는 강한 문화로 분류되어 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갖다 매달린 게 뭐냐면 규정을,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을 갖다 고칠 수 있다라는 글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일부 나와요. 고칠 수 있다고. 단적인 게 이겁니다. 자, 독일의 군사개혁은 관습이나 문화 또한 바뀔 수 있다. 다만 오래 걸릴 뿐이다. 그러면 오래 길게 추진만 하면 되냐? 아니다. 똑바로 접근해야 된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체계적이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지금 투명성 조치하고 경쟁 촉진 조치가 대체로 보면 규제 일변도예요. 이서부에 나오는 바람이에요. 나그네 옷을 못 벗겨요. 바람만 불면은. 햇님도 같이 쓰자는 거죠. 인파먼트.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동기부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봅시다. 독일은 어떻게 했냐? 일단 규정에 반영하고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상벌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뭘 강조했냐? 현상 유지하는 사람보다 실험 정신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 이거 꾸준히 실천해서 보여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쁘더라도 네가 똑바른 정신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은 벌 안 줄 거야.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조직의 가치관과 전략의 공유. 자, 권한을 화부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제입니까? 윗사람의 생각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자신이 없을 때는 권한 행사를 안 해요. 왜? 자기는 잘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상관이 그거 듣고 야, 이 새끼야, 그게 뭐야? 울어가야지. 말이 안 돼. 그거 야단 맞을까봐. 뭐냐면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조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직의 장은 뭐냐면 나는 우리 조직에서는 나는 이것을 갖다 최고의 가치가 될 거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원한다라고 하는 크다란 뭐라고 그럴까요? 조직 문화, 조직 가치관을 갖다 정립해가지고 자꾸 설득을 시켜야 돼요.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연출 좀 그만 하자는 거죠. 실력병을 해야 됩니다. 왜 에로 드브로 무용에서 파레토 옵티멀하게 나오냐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균형론에서 생각하는 경쟁은 가격 경쟁인데 그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력 경쟁이에요. 누가 MC를 떨어뜨리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MC는 높은데 연출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혜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국민의식개혁. 저는 건전한 개인주의. 지금 사람들은 개인주의 하면 나쁜 거로 봐요. 근데 얼마 전에 현직 판사가 뭘 했습니까?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해서 그분 책 많이 팔렸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도 덕성을 가진 개인주의예요. impartial spectator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덕감정론을 왜 썼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집단주의보다는 건전한 자본주의. 말하자면은 내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individual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개인이지만은 상대방도 개인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권한의 하부임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행동 주체로서 행동할 걸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가치의 다양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가치관이 너무 단출해요.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출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자야. 예를 들어서 옛날 IBM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술자가 사장보다 돈 많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전문가를 갖다가 우대하는 쪽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변화시켜야죠. 그래야지. 아니, 자리는 제한돼 있어요. 어떻게 해든지 그거는 더 늘릴 수가 없다고. 조직은 사다리처럼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이 주제를 끌고 나왔냐면요.
제가 혼자서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생각을 공유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사회 문화 운동으로 연결되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이거 말하자면 제왕적 뭐 대통령제를 고치자 이런 데 굳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일 부딪히는 모든 면에서 권한을 갖다 좀 나눠 가지자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는 자 독일의 군사계획은 나폴레옹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60년 지나가도 독일이 이겼어. 왜? 독일은 제도화했고 프랑스는 나폴레옹한테 의존했기 때문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자, 권한의 하부이면요. 신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를 하려면요. 각 예 집단이 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정치는 난 옛날에 그 뭡니까? 지금 그 한강이라고 하는 만화를 썼던 양반이 갑자기 그 만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요번에 최근에 복간을 하면서 그랬대요.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강이라는 만화를 썼대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여전하죠. 노동정책 보면은 노사 갈등 180개 중에서 144등 일조로 심합니다. 사회정책 은수저 금수저. 자,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정치는 뭐라 할까 이념에서 조금 자유로운 국민의 민복을 갖다가 중시하는 아이디어 경쟁하는 쪽으로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한다. 노동정책, 노사합을 갖다가 갈등을 부딪히지 말고 노와 사는 남자와 여자처럼 서로 따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같이 있어야지만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거 말이죠. 금수저, 은수저를 없애려면요. 조세정이 실현해야 되고 사회 안정만 확충해야 됩니다. 저 사회 안정만 확충은 보수 진보 관계없어요.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보수도 저기 사회 안정만 확충하자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경제가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규제에 너무 의존해 왔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의학에 빗대면 외과 수술이에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과 처방이라는 거예요. 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환자는 뭐만 하면 돼요. 수술대 위에 가지고 눈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과 처방은요. 한 달이 될 땐 당뇨병 치료하는 거 봐서 섭생 잘해야죠. 운동해야죠. 환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명의를 갖다 붙여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우리 사회를 갖다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게 지금 핑거 포인팅이 좀 많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이거 정부가 대통령이 혼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혼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도 환자예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밉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이게 공자 말씀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중에는 이 나라가 포르투갈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옷이 비유로 한다면은 몸이 살이 붙어가지고 단추가 지금 뜯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움직일 수 있죠. 조금 지나면 이제 단추 다 떨어지고 이 옷 입고 있다가는 소화불량 걸리고 몸 좀 늦게 된다 이거죠. 지금 아직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